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오늘로 23일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권은 점점 더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당 입장 대변하는 정치인들과 1시간 동안 전국 상황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권으로부터 탄핵 압박을 받아왔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 임명 동의안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잠시 듣고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 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담화 직후에 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통과됐는데 일단 처리가 됐으니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을 해야 되는 그 주체가 시한으로 못 박은 민주당이 시한으로 못 박은 그 내일인데 네. 하루 전에 사실상 할 수 없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임명권은요, 결코 요식 행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회사에서도 임원이나 간부들이 아무리 좋은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려도 사장님 결제 도장이 안 찍혔는데 아니 사장님 이거 원래 결제하는 거잖아요 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고 헌법 111조나 헌법재판소법 등에 분명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지금은 그 권한 대행은 한덕수 총리가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임명안이 통과됐더라도 한덕수 권한 대행의 도장이 찍혀야만 임명에 유효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과거 이제 방통위원 임명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21대 때 민주당 최민희 의원, 지금은 국회의원이 됐죠. 그 당시에는 원외였습니다. 국회 몫의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임명이 안 됐어요. 나중에 국회의원은 됐습니다만. 예. 거기서 볼 수 있듯이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것은 요식행위가 아니라 이 사람의 임명 효력을 발하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걸쳐야 하는 우리 법이 규정한 관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요식행위니까 무조건 하라 마라 강제할 권한은 어느 정당, 어느 국회에도 없는 것이고요.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를 해온다면 임명을 하겠다라고 분명한 원칙을 밝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런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비상 상황이니 내가 이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한 만큼 예. 민주당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안 되는 걸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뭐 내일 한덕수도 탄핵한다, 뭐 밀어붙이겠다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을 찾아가서 합의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주는 게 이 헌법 정신에 걸맞은 정당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뭐 지금 여야 합의도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의 어떤 결재가 요식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상권 분립의 취지를 대통령이 존중해서 어쨌든 간에 대통령 목 3명, 대법원장 목 3명, 국회 목 3명을 존중해서 그것을 임명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이고 결국에는 지금 헌법재판관 이 3인에 대한 추천과 임명은요. 이미 계엄 사태 이전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임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러니까 조한창 후보자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가 추천한 후보자들이 지금 임명을 해달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 법에 애매하고 쟁점이 생길 때는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3심 제도에 의해서도 대법원에서도 민사나 형사에 대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도 대법원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석동현 그러니까 대통령 측 변호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죠. 이분도 사실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에 대통령이 집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는 불안정하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차피 내년 4월 18일이면 2명의 헌법재판관이 사퇴를 하십니다. 임기 종료로. 그렇게 되면 불확실성이 뻔히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합의가 되기 어려운 여야 보고 합의해 오면 임명하겠다? 이거는 조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민심보다는 윤심에 조금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닌가 야당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뭐 말씀 중에 공수처가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2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뒤에 저희가 이 부분은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일단 국회로 다시 돌아가서요. 인사청문회에 국민의힘은 이제 참여하지 않았죠. 일단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한덕수 권한대행 담화 직후에 이제 처리가 됐는데 그 전에 했던 여야의 입장 잠시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12산 내란 사태를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가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십시오. 탄핵 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네, 이 논란을 뒤로 하고 일단 민주당이 이제 탄핵안을 오늘 보고를 하겠다고 밝혔죠. 그래서 내일 표결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 일단 네. 그러면 내일 상황을 어떻게 좀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으로서는요 여야가 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필요한 표가 몇 표인지 여기서부터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200석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야당과 민주당에서는 국무총리 신분이기 때문에 151석이면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요. 적어도 이 기준에 대해서는 뭔가 명확한 답을 가지고 탄핵 소추안 표결 절차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범야권 다 합치면 우리가 192표라고 합니다. 내일 만약 탄핵 소추안 표결에 192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야당에서는 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한 권한대행 측에서 200표 안 넘었으니까 저는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직무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누구도 그걸 법으로 제지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 보기에 탄핵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조차 또 다른 혼란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대외 신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동의하고 동의 안 하고를 떠나서 200표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고 이게 절차대로 탄핵안이 가결됐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이렇게 급하게 기준조차 확립하지 않은 상태로 탄핵 표결을 붙이게 되면 우원식 의장이 어떤 입장일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으나 뭐 여러 다른 법적 근거로 200석이라는 주장도 일리가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야당은 탄핵이 됐다고 주장하고 여당과 정부 측에서는 탄핵이 안 됐으니 계속 직무를 보겠다고 주장하면 뭐 야당 의원들이 정부 청사 앞에 가서 총리 출근 못하게 출근 저지라도 할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을 우리가 국민들께 또 안겨줘야 되냐. 이걸 하루 만에 하기보다는 이게 200석인지 151석인지 헌법재판소의 뭐 권한쟁의라던가 유권 해석이라던가 이런 거라도 받고 나서 표결에 들어가는 게 우리 국민들께 혼란을 덜 드리는 좀 최소한의 방책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일단 내일 말이죠. 네. 이제 표결을 하기로 했잖아요. 자, 지금 장해찬 전 최고 얘기대로 이 정족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정리가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일단 내일 표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리가 안 됐다고 하는 거는 이제 여권의 주장인 겁니다. 저희 민주당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명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가올 걱정보다는 지금 현재를 걱정해야 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독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독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국민의힘의 주장과는 달리 한독수 국무총리 시절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 탄핵을 할 것인가? 한독수 국무총리는요, 개엄 약 2시간 전에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대통령께 반대를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반대를 막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면 본인이 반대를 못 막았으면 정말 양심이 있는 고위 공직자라면 폭로를 하고 사퇴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야죠. 그리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통령도 비상계엄의 요건이 국무회의 소집이 안 됐으니까 비상계엄을 발동하기 어려웠을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한독수 국무총리는 많은 국무위원을 더 모아서 대통령께 반대를 건의하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판단 미스, 능력 부족으로 보여지고 내란에 동의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민주당은 의심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탄핵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독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은 151석의 찬성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주석서 654페이지에 따르면 본래 신분에 따른 탄핵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것이다. 또한 이조차도 쟁점이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국회에서 151석으로 통과가 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또 판단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혼란이 없고 다가올 우려보다 지금 현재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그 가결 정족수 기준이 정리가 안 됐다고 말씀드린 건 그 여당의 입장을 전해드린 것이 아니고 여야가 이 문제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고 자, 그 관련해서요 입법조사처도 뭐 입장이 좀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상당히 이런 부분은 조금 부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가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권위가 있는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유권 해석에 있어서 한 번 내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오전에 민주당 의원이 물어봤을 때는 A라고 대답했다가 오후에 국민의힘 의원이 물어보면 B라고 대답하는 것은 국민적인 혼란이고 기관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문제가 쟁점 사항으로 끝까지 남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판단을 하는 기관은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입법조사처도 권위가 있는 기관이지만 의견을 제시하고 유권 해석에 의견을 더하는 것이지 예. 결정을 내리는 기관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예측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 오늘 한독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나 지금의 기조로 보면 내일 뭐 150표가 나오든 190표가 나오든 200표 이하가 나오면 그냥 출근할 것 같아요. 그럼 그때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를 하는 것은 한독수 총리가 아니라 민주당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표결했는데 계속 출근한다. 그러니까 이거 권한 쟁의로 판결 내려달라. 그래서 저는 그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독수 총리의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가 중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가려면 뭐 190표나 180표가 나왔을 때 한 총리가 그걸 인정하고 직무를 중단하고 그러나 직무 정지에 대한 가처분이나 권한쟁의를 예. 한 총리 측에서 하는 그림을 지금 민주당이 바랄 텐데 아니 이건 200표가 명확하다. 법적 근거가 있다. 나는 계속 출근한다라고 하면 그 출근을 막을 강제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누가 소송을 해야 되느냐? 한덕수 총리의 직무를 멈춰달라고 민주당이 이제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그 소송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최소 한 달에서 두 달은 소요될 겁니다. 그럼 이게 실효성 없이 국가적 혼란 상태에서 한독수 권한대행은 직무를 계속하는 기간이 한 달 내지 두 달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탄핵인가, 무엇을 위한 표결인가. 적어도 표결 정족수에서만큼은 합의를 구해놓고 차라리 대통령 탄핵 때처럼 뭐 친한계를 회유해서 200표를 넘기려는 그런 작전을 세우는 게 저는 원칙에 맞는 것이지 지금 여야의 입장이 분명히 다른데 한쪽이 아무리 명확하다고 한들 한 총리가 그냥 출근해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이런 식의 혼란이 커지는 건 가뜩이나 어지러운 이 시국에 적합한 문제 해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혼란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111조에 보면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거는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사인 간의 정치 결사체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최근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법재판관과 관련해가지고 권한쟁의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마 최근에 그것을 처리한 이유가 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계속 쟁점으로 남게 된다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심판을 해줄 것은 말씀하셨지만 헌법재판소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일단 그 내일 표결 이후에 예를 들어서 몇 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가결이냐 아니냐 이렇게 뭐 공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그 상황이 된다면요. 그러면 지금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헌법재판소로 넘길 수 있습니까? 사실 저희 민주당이 생각을 했을 때는 당연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국회의장 주재 아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탄핵을 할 때 200명 이상의 찬성표로 탄핵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한 명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인 거지 대통령이에요. 현재 대통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만 탄핵을 할 때 200표 이상인 거고 또 두 번째 쟁점 사항인 한독수 권한 대행, 그러니까 법률과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권한을 이임받은 한독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또 탄핵 소추를 한다고 하면 또 200표가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민주당은 권한 대행이 되기 이전에 국무총리 때 계엄과 관련된 이 피의자 신분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행위에 있어서 저희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이기 때문에 권한 대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51석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0석을 넘기지 않는 상황이 만약에 됐을 때 지금 그 강성필 부위원장하고 말씀을 나눴던 헌법재판소로 넘길 수 있느냐 이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내일.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헌재가 내려줘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전에 만약 한덕수 총리가 이 200석 이하의 표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직무를 계속하겠다라고 하면 또 행정법원이라는 절차가 별도로 있어요. 이 직무 정지에 대해서는 보통은 행정법원에서 결정을 많이 하잖아요. 방송국이나 언론사 관련된 직무 정지 가처분 등등도 우리가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 내리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이 행정법원 판결 아무리 빨리 내려도 한 달은 걸린다는 게 제가 아까 앞서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근데 저는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논리가 지금 상충되고 있는데 이게 권한대행 이전 총리 시절의 일로 총리를 탄핵하는 거다라는 말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에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검찰총장의 일로 검찰총장 탄핵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 된 이후에 막 들이미는 것과 사실 똑같다. 이렇게 보면 국민들이 봤을 때 아니 지금 중요한 건 현재 신분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고 이 직무를 중단하게 하려면 대통령에 준하는 표가 필요하다는 논리에 행정법원이나 헌재도 손을 더 들어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저희가 이야기 계속 해봤자 평행선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내일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제 말은. 자, 근데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내일 찬성이 200표를 넘긴다면은 네. 또 뭐 이런 논란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을 차마 상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대통령 탄핵에 가결표를 던진 친한계 의원들도 한동훈 대표 사퇴 이후에 그 친한계의 결속력이 많이 약해졌고요. 대통령에 이어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거부감 정서가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이제 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에는 참석을 했지만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의원들이 헌재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더라도 총리까지 탄핵시키는 것을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다만 만에 하나라도 200석이 넘어가면 우리가 절차를 중시하는 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탄핵이 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이 되는 건데 이 최상목 부총리도 헌재재판관 임명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줄까요? 왜냐하면 선임자인 총리가 여야 합의라는 원칙을 세워서 대국민 담화를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후임자인 최상목 총리가 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이 되어서 그걸 낼름 민주당 하자는 대로 해버리면 국민들이 보기에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보기에 최상목 부총리는 아니 총리가 지킨 기준을 자기 탄핵당하기 싫어서 바로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정치적 부담도 상당해서 저는 설령 한덕수 총리가 200석 넘어서 탄핵이 되더라도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최상목 부총리, 그 다음 순서는 또 이주호 부총리거든요. 그들이 민주당 원하는 대로 해주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그 최상목 부총리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강성필 부위원장 얘기 들어볼게요. 영상 보여주시죠. 최상목 부총리는 어찌됐든 현재까지 나와 있는 본인의 태도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반대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고 적극적으로 지금 국정 공백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국무회의에 임하는 것 이런 등등으로 봐서는 한덕수 대행보다는 좀 낫지 않은가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일단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이 탄핵의 문제가 매듭이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내일 벌어질 일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논란을 일단 뒤로 하고 충분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 일단 계엄의 반대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금 야당이 탄핵의 명분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특검법 공포라든가 내지는 뭐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할 거라고 좀 기대하는 것 이건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이거 여쭤볼게요. 일단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계엄 사태 이전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어요. 헌법재판관 3인을 추천을 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예. 임명하기로 합의를 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원창 후보자는 저희 민주당이 추천한 분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 논의해가지고 추천하신 분이에요. 근데 합의가 됐는데 뭐가 합의가 안 됐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당해야 된다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계엄에 찬성을 했든 반대했든 물론 정황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태를 좀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의지나 상식적인 수준이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과 좀 다를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건 있겠죠. 하지만 뭐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서 어쨌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반출을 해보면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임명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 국민의힘 일부와 한덕수 권한대행 빼놓고는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오세훈 시장, 안철수 의원 그리고 친한 게 많은 의원들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상식을 믿는 것이죠. 일단 내일 앞서 이제 장해찬 전 최고 말씀 들었기 때문에 내일 200표 이상 찬성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은 좀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상황 자체가 어쨌든 151표로 넘어갈 거라고 저희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의 상식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200표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또 오늘 장해찬 전 최고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 어쨌든 여당 내에서도 상식이 있고 정의감이 있는 의원들이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엄 해제에 18분이나 또 찬성을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이 내란과 관련된 상설특검법도 210표로 찬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야 합의된 거예요. 여기에도 국민의힘의 상식 있는 의원들이 참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국민의힘에도 이런 양심과 어떤 헌법적인 수호를 할 의지가 있는 현역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이제 탄핵안을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그리고 이제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네. 내일 무조건 표결을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국회의장이라든지 조금 원로들이 나서서 조금 한덕수 권한대행과 협의에 좀 나서고 사실 또 아쉬웠던 것이 사실 오늘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가 출범을 해가지고 저는 이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첫 번째 민생, 경제 이런 걸 논의하고 또 두 번째로는 트럼프 2기 행정기에 대한 외교 문제를 한 다음에 이 아래 수면 아래에서 좀 만난 김에 방금 이렇게 말씀했던 우리의 정치적인 쟁점에 대해서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조차도 좀 출범되지 않아가지고 아쉽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 국무부 장관도 방한을 한다는데 그 야당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고려해서 표결을 뭐 조금 미룰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뭐 저는 그래야 한다고 보지만 그럴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문도 예정되어 있고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런데 또 대행까지 탄핵당해서 대행의 대행이 등장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비극이고 우리 국가의 대외 신용도를 매우 떨어뜨릴 수 있는
국내 정치 문제 이전에 국제 정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마지막까지 민주당에서 조금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표결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견이 갈리고 합의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갈리죠. 저희는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임이기 때문에 신임 지도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네. 다만 이렇게 평행선을 달릴 때 어떤 대화나 물밑 접촉의 시도가 일절 없이 그래 우리 머릿수 많으니까 일단 표결하고 보자. 힘으로 물어붙이겠다라는 관행을 만드는 게 역사가 흐르고 정치가 돌고 돌잖아요. 18대 국회를 보면 이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이 범 180석을 가졌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많은 단독 표결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관행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23대가 될지 24대가 될지 모르지만 영원한 권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에서 과반 이상 의석을 점유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면 민주당 의원들이 순순히 동의하겠습니까? 여야 합의하자고 하시겠죠. 마찬가지로 어떤 극단적인 세 대결이나 힘 대결 이전에 국회에서도 설령 합의가 안 되더라도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과 그 노력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우리는 힘으로 승부 보겠다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요. 그런 노력 예. 자체가 사라진 걸 보면 국민들이 왜 이렇게 급할까? 왜 이렇게 서두를까? 혹시나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이 과거의 그 상황은 지금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 여소야대를 임기 내내 겪어야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과반이 넘는 것은 어차피 과반이 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대화 타협의 폭이 더 넓은 것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다른 상황입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이 임기 내내 지속됐었기 때문에 사실 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석동현 변호사의 관련 발언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이후에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내놓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도 거의 매일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SNS를 통해서 곧 낼 거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지금 어떤 형식으로 어떤 입장을 낼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대국민 담화 형태의 영상 입장은 이미 두어 번 정도 발표가 되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을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SNS 정도 그러니까 이제 텍스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어떤 형태이고 언제 어떤 내용일지는 저도 전해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입장 그리고 탄핵 가결 이후의 입장은 나왔고 지금 국민들이 또는 대통령 지지층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 관련된 심리에 어떻게 응할 것인가. 그리고 공수처도 그렇고 여러 수사기관에서 이 조사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 측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궁금증일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도 검증하면서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저간의 사정들 그리고 변호인단이 구성이 완료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탄핵 심판에 먼저 응하겠다라는지 아니면 수사기관에 또 출석하겠다는지 어떤 내용일지는 모르지만 뭔가 그 부분에서 명쾌하게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 부분이고요. 우선 석동현 변호사나 대통령 측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수사기관의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방향이고 원칙이라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기사로 전해지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직접 SNS 등을 활용한다면 국민들이 거기에 찬성하고 반대하고는 나중 문제고요. 이런 입장이구나. 이런 걸 좀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소통은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성필 부위원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대통령께서 수사기관과 탄핵 심판 관련해가지고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석동현 변호사가 말씀했던 것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다시 한번 지지층 결집이라든지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찬성파에 대해서 조금 탄핵 반대파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좀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야당에서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세 번째 소환까지 대통령께서 무대응으로 하신다면 형사소송법 200조 2에 따라서 3회 이상 정당한 네. 사유가 없이 무대응을 하신다면 체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께서 사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사 관련된 서류는 수령하지 않으시면서 대통령께서 64번째 생일 축하 꽃바구니는 수령을 했다는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과 관련된 결과를 보면은 대통령에게는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불출석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게 법리적으로 적용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는 행동들은 사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심각하고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변호인단을 구하기가 조금 녹록치가 않다. 이런 상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에게다가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구하게 되면 언제까지 나가겠다. 어떤 일정으로 이렇게 조율에 나서야 되고 또 탄핵 심판도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에 있어서 내 사정을 당당하게 말하고 내가 당당하게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법적 정치적으로 피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앞서 짧게 언급해 드린 대로 공수처가 이제 3차 출석 요구를 했죠. 대통령에게. 조금 전에 이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관련해서 공수처 관계자가 밝힌 내용이죠. 체포영장은 너무 먼 얘기란 입장.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자, 체포영장만 두고 말한 것은 아니라 다음 절차가 결정된 게 없어서 먼 얘기라고 한 것이다라는 설명까지 했습니다. 자, 이걸 두고 이 너무 먼 이야기 같다라는 그 발언을 두고 이제 언론에서 여러 가지 시각으로 또 나오고 하니까 아마 또 추가로 설명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장기찬 전 최고위원. 얼마나 좀 현실성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 민주당에서 여론몰이를 해서 바로바로 수사하고 체포하고 그래서 탄핵 심판 이전에 사법적으로 형사적으로 대통령에게 낙인을 찍겠다라는 전략에 대통령 측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의사가 확고한 것 같고요. 공수처 입장에서도 사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그 직계 가족들,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지만 수사할 수 있는 대목이 부정부패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입건의 혐의가 내란이라면 이것이 법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권한인지도 다시 따져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보수 지지층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르게 또 매우 강하게 결집하고 있다라는 분석과 보도도 나오는데 그냥 무턱대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 영장이 신청이 발부가 될지 안 될지도 따져봐야 되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대통령 경호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수사의 본질과는 무관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체포영장 청구할 수 있느냐,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느냐 수사기관에 물어보면 모든 수사기관은 원론적으로 누구든 다 청구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그걸 마치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수사기관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처럼 막 보도하는 게 저는 올바른 행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대통령 측에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나 올해 넘기기 이전에 이런 수사기관과 탄핵 심판에서 내가 어떠한 속도로 어떠한 방향으로 임할 것이다라는 입장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입장을 수사기관이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그건 둘째 문제고요.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도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 심판에 임할 것인가, 지금의 이 수사 국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수사기관의 어떤 무리한 답변이나 그걸 막 경주하듯이 보도하는 행태에 앞서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대통령 측도 동일하게 우리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게끔 앞으로의 어떤 대응 기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사기관들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를
좀 명확히 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그리고 말씀. 어떻게 앞으로 응하겠다는 것도 설명이 필요한 거죠. 자, 근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강성필 부위원장 말씀 들었고 네. 이제 공수처가 이제 기존 입장보다는 조금 후퇴했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실제 그렇다고 보시는지 좀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사실 공수처의 속내를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예. 많은 법률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속영장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 인력이 100명, 경찰이 120명인데 공수처가 4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의 대통령들, 전직 대통령들의 소송과 재판을 살펴보면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쟁점 사항이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법적 논리에 대해서 공수처가 과연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탄탄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탄탄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예.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과연 공수처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저는 사실 좀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도 검찰은 이래서 안 되고 경찰은 이래서 안 되고 공수처는 이래서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야가 다 이렇게 수사기관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고 하면 이미 여와 야가 합의된 상설특검을 발의했기 때문에 예. 한독수 권한대행이 여기서 추천 의뢰를 해서 일단 상설특검이 이것을 끌고 가고 일반 특검이 그걸 인수받아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공소유지를 해서 기소하고 재판에 붙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장혁찬 전 최고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도 차분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단도 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가짜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수사기관 저 수사관에서 중구난방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기관에서 채널을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 또 여기에 대해서도 법원이 구속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일원화를 해달라. 중복으로 구속영장 청구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 상설특검을 빨리 추천을 한 다음에 상설특검 이후에 일반 예. 특검으로 이것을 좀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특검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일단 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좀 명쾌하게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건 뭐 두 분 의견이 좀 동일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석동현 변호사가 한 얘기가 있거든요. 화면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수사기관에 가서 대통령이 폐쇄된 공간에서 수사관과의 문답으로 그 입장이나 사정을 수사관에게 설명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석동현 변호사의 저 발언은 예. 지금 중요한 것은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시키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서 대통령께서 헌법을 어긴 것이 없다. 그리고 정상적인 통치권을 발휘했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고 그 절차를 차분하게 밟아 나가는 것이 먼저다라는 생각이 확고한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아마 예.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가 진행되면 직접 출석해서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하겠다라는 입장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예. 이 계엄과 관련된 법적인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자신이 직접 변론할 정도로 밝힐 생각은 분명한데 그걸 밝히는 공간이나 방식이 뭐 법적으로 논란이 있는 수사기관에 불려가서 밀실에서 예. 이야기를 하면 또 지금의 피의사실 공표되는 분위기로 보면 대통령이 이야기한 한두 마디가 맥락 다 자르고 그냥 언론 보도로 쏟아질 게 불보듯 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보다는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 심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것도 예. 앞뒤 자르지 않고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변론하는지 국민들이 다 날 것 그대로 보고 판단해달라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면 탄핵 심판 절차에 임하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을 모든 국민들 보는 가운데서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 그 폐쇄된 공간에서 문답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 들었는데 이게 수사기관들의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구난방식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수사 그 절차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이 발로일지 아니면은 이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 자체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는 것인지. 저는 이걸 두 가지로 좀 분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폐쇄된 공간이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설명할 사안이 아니다 그래요. 이 폐쇄된 공간이라는 것은 저는 이게 참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입니다. 근데 제가 추측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생중계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을 원한 것인가? 제가 사실 추상적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설명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것은 명쾌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예. 형사소추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인식의 선상에서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는 그 자체가 대통령으로서는 범죄자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이미지와 여론이 아무래도 탄핵 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탄핵 심판은 일종의 정치 재판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상원에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는 탄핵 심판의 맹점에 대해서 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예. 탄핵 심판은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파면에 이를 내용인가 아닌가도 함께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직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형사소송 재판보다는 훨씬 유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석동현 변호사가 어쨌든 폐쇄 공간이라는 말은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설명할 그런 사안은 아니다. 이것은 고도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제 현재 그 앞으로 상황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입장을 보면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그 요구했던 뭐 포고령이라든가 국무회의 회의록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뭐 이런 입장 밝혔는데, 자 일단은 내일 첫 변론기일 준비 기일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6인 체제에서 일단 심리에 이미 들어간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네, 봐야 되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을 하면서 가처분을 인용하며 6인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다만 결론을 내는 최종 심판까지 6인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네.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 여부와는 무관하게 심리는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원래 변론 기일이나 준비 기일에는 양측 모두 참석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예. 아직 변호인단 구성 미비를 이유로 내일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참석하지 않는다면 주심의 어떤 판단에 따라 예. 변론 준비 기일이 한 번 더 지정될 여지도 있어요. 다만 그건 내일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려봐야 알 수 있는 상황 같아서요. 내일 윤석열 대통령 측 없이 변론 준비 기일이 진행될지 예. 아니면 또 다른 준비 기일이 재지정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제 9인 체제로 될 수 있을지 뭐 어떻게 될지도 지금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이고 네. 그거와 맞물려서 지금 권한대행 탄핵 그 문제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불확실성 속에서 현재 심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앞으로 이게 잘 될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좀 그래서 하면서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헌법재판소 측도 고민이 많겠죠. 다만 언제 임명될지 모르는 3인의 재판관을 기다리면서 심리를 또 마냥 하지 않기에는 그로 인한 부담도 또 상당히 클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대통령 탄핵 심판 물론 매우 중요하죠. 다만 예. 이미 변론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그와 무관하게 빨리 결론을 내려주는 게 또 헌재의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변론 기일은 또 1월 15일로 연기를 했거든요. 최종 변론 기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헌재가 확실하게 원칙을 세울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결과를 내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헌법 재판관들의 평의가 이미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명 재판관 2명이 지정이 되었고, 예. 그래서 이제 변론 기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민간인들이 봤을 때는 재판 준비 기일이라고 하죠. 이 재판 준비 기일이 뭡니까? 이 재판이 조금 복잡할 때는 쟁점을 정리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이 출발하기는 했지만 사실 정식적인 절차에 들어가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준비 기일도 보면 3차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한 차례가 조금 중요했었지 나머지 2차례, 3차례는 그렇게 중요한 재판 준비 기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이 빨리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해주시면 이번 27일 준비 기일부터 같이 재판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게 재판의 정당성이 더 더해지는 거라는 것이 이제 야당의 주장이었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빨리 조금 성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지 밝히면서
계엄은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는데요. 저희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상파 중에는 SBS 그리고 종편들에게만 그 취재를 허용한 바람에 KBS 취재진은 이제 거부당해서 저희가 이제 일단은 그 화면은 준비하지 못했고 일단 그 영상은 준비하지 못했고 이제 화면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계엄 선포 배경으로 얘기한 첫 번째 사유가 국회를 이용한 정치 폐악질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다. 국정을 마비시키고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 이거는 대통령도 이제 담화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장희찬 최고위원?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네, 지금 이 국면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이유 어떻게 봐요? 저는 사실 저 입장보다는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측의 기자회견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예. 지금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주요 사안 아니겠어요? 예. 그게 사실은 공수처나 공조본의 수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분수령이 될 텐데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측 입장을 보면 문제가 되는 또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게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이를테면 포고문에서도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시민들의 어떤 이동권 같은 경우를 과하게 제약할 수 있는 것들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 쟁점이나 탄핵 심판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가는 길목을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나와서 아니다, 그건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주는 게 이번 이 기자회견의 중요한 대목이었던 것 같고요. 예. 저 계엄에 관련된 인식이나 이것이 불법적인 것인지 통치 행위인지에 관한 것은 이미 많이 나왔던 주장이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도 반복된 내용이라서 그보다는 저는 새로운 내용들이 오늘 좀 더 눈길을 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맞닿아 있는 것이 화면에 나오는 내용이죠. 어쨌든 그 계엄을 이제 국회에서 해제하라고 이제 결의하자마자 그걸 이제 해제했고 받아들였다거나, 그런 부분들 내지는 대통령은 그런 부분들을 지시한 적이 없다. 국민 통행 금지 조항 같은 거 삭제에 지시했다. 이런 내용들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이 아마 새롭게 오늘 추가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 강성필 부위원장 말씀 들어볼게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두 가지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통령은 국회가 대폭 예산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주요 인사를 탄핵해서 이러한 폭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리고 야당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내가 비상계엄을 발표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정당하다라는 주장인데 이게 다 이제 말이 안 맞는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대통령께서 계엄을 2시간만 계획한 게 아니라 국회가 2시간 만에 해제를 시켰기 때문에 2시간 만에 끝난 겁니다. 소수 병력을 투입했다라고 하는데 특전사, 북파공작원 이런 분들이 그 1,500여 명 정도 동원됐는데 그게 소수 인원입니까? 그리고 헌법에 보면 전시나 사변, 그러니까 군병력이 들어가서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혼란한 상황에 비상계엄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군 병력이 오히려 들어와서 질서가 혼란해진 것이죠.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회에 총을 가지고 온 군인이 창문을 깨고 들어왔습니다.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군인이 창문을 깨고 진입합니까? 온 국민이 목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또 선관위와 관련해가지고도 5명의 당직자를 제압을 해버렸어요. 휴대폰을 뺏어버리고. 또 북파 공작원들이 모처에서 또 대기를 하고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작년 11월 군 인사 때부터 방첩사의 3명의 주요 보직을 다 교체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는 이것은 올해 12월에 갑자기 진행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올 봄, 더 길게는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계획됐다는 공모사항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어떤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사실만 가지고도 헌법과 형법에 관련된 내란죄가 분명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김용현 전 장관 측 오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언급도 했는데요. 화면 보여주시죠. 네, 계엄을 선포한 그 배경에 대한 그 설명을 쭉 하면서 이제 두 번째로 제시한 것이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요. 대한민국 그 누구도 선관위 서버의 실무를 수사, 조사, 검증한 예는 없다. 소송이나 수사로 더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를 통해서 이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요. 이 그러니까 부분 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 주장에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를 떠나서 우리가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일정 부분의 국민들이 선거 사무 관리에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보수층 국민들만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2017년 1월 7일에 본인의 공개 메시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에 조작이 있었다. 선관위를 조사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스피커인 김어준 씨는 아예 개표 조작 관련된 영화까지 만들어 개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수든 진보든 정치 지형이 조금 불리해지면 이거 선거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은 다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계엄으로 밝힌다는 게 옳았다.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치권이든 중앙선관위든 같이 노력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믿고 사전투표든 뭐든 다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뭔가 몰상식한 음모론으로 막 치부하고 말도 못 꺼내게 터부시하면 어디선가 그 의혹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 유지되고 점점 더 새가 늘어나잖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한 에너지 낭비이고 민주주의의 손실이기 때문에 저 발언, 그러니까 선관위에 대한 조사가 합법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해서 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는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앙선관위나 우리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각 행정기구들이 조금 더 투명하게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부정선거 신봉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마치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도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반대급부가 생기는 것 같아서요. 좀 차분하게 우리 선거 관리를 정말 투명하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머리를 맞대고 생산적인 논의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 그러니까 왜 부정선거는 항상 민주당만 이롭게 하는가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선거에 이겨서 대통령이 됐습니까? 또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이어졌던 지방선거에서도 대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된 것이고 지금 현재 선관위 사무총장도 윤석열 대통령 대학 동기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여당이면서 본인들이 임명한 사무총장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 사무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는 것은 전 능력 부족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국민의힘도 투표 참관인 3만여 명, 개표 참관인 17,000여 명을 같이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 시스템으로도 개표를 하지만 수개표가 또 병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걸 영상으로 찍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견이 생기면 바로 개표를 중단을 하고 여당과 야당의 개표 참관인들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일일이 수기로 센 다음에 팩스로 선관위에 보내면요. 선관위는 그 팩스를 받아서 수치를 입력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북한의 어떤 디도스라든가 해킹의 위험을 가지고 이걸 주장을 한다고 하면 어느 부분이 일정하게 일리가 있지만 이 투표 개표로 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것은 조금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측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얘기들을 거의 뭐 쏟아내다시피 좀 했는데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계엄은 곧 내란이다라는 것이 일종의 뭐 야당과 또 수사기관들이 만든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더해서 그 내란을 모의했다든가 공모했다라는 것도 수사기관이 만든 프레임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요 가담자, 특전사령관, 뭐 방첩사령관, 뭐 여러 어떤 중요 가담자들이 했던 증언들이 쉽게 말해서 다 모함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밝혀내는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헬기를 타고 특전사가 국회에 들어와서 총을 차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막 뛰어다니면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을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봤어요. 또 국회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경찰병력이 막았습니다. 70이 다 되어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할 일이 없어서 담벼락을 넘겠습니까? 김대섭 의원이 발목이 까이면서 상관없이 그냥 넘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백하게 온 국민이 목격한 사실만 가지고도 사실 내란죄의 큰 증거가 됐다. 그래서 좀 헌법재판소라든지 수사기관의 수사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장해찬 전 최고요. 네, 저는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도 동의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의원총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다만 그럼에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이 비상계엄이 적절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비판받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곧 이것이 법에서 규정한 내란죄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정하고 단죄하고
지금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너도 내란 공범이다. 이렇게 마녀 사냥으로 몰아붙이는 것 또한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디까지 예를 들면 법조계에서 직권남용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있어도 내란죄 적용하는 건 어렵다라는 여러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는 보수 진영과 거리가 먼 허영 경희대 교수 같은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좀 차분하게 절차대로 보면서 이게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무턱대고 내란으로 인정해라. 인정하지 않으면 다 공범이다. 이런 식의 좀 너무 무서운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도 저는 아무리 야당이 이것이 지금 야당에게 호재라 하더라도 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표현의 자유라던가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봐서요. 최종적인 사법기관의 판단이 내려진다면 저도 100% 거기에 동의하고 그 사법기관의 판결에 맞춘 평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우리가 법적인 부분에서 이거 현재 규정 짓기는 좀 이른 측면이 있다. 이것이 보수 진영의 전반적인 전서인 것이지 뭐 절대적으로 내란이 아니니까 이거 다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동시에 이게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내란이다.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점을 좀 시청자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이제 남은 시간이 5분이 채 되지 않는데 일단 국민의힘 상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된 건가요? 확실하게? 아직 지명자죠? 내정자이고요. 내정자, 지명자이고. 예. 30일쯤에 정상적인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0일쯤에요. 일단 이 평가가 지금 뭐 화합 관리냐, 뭐 쇄신이냐 이 중에 뭐 관리형 그러니까 화합 이쪽으로 좀 관리하는 쪽으로 좀 둔 거 아니냐 권영세 비대위가 뭐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 좀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야당하고 전쟁 중인데 지금 뭐 화합을 얘기하고 뭐 쇄신을 얘기할 때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장혜찬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장일단이 있죠. 다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여당에 필요한 건 안정인 것 같습니다. 혼란을 조금 진정시킬 수 있는 차분함과 안정 그런 점에 있어서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번의 대선에서 뭐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지난 대선에서도 선대본부장으로 전체 진영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고 예. 사무총장 경험도 있어서 뭐 초선부터 시작해서 중진들과의 두루두루 교류가 잘 되는 점이 비대위원장 지명의 가장 큰 배경이 아니었나 싶고 예. 잘 아시겠지만 권영세 의원이 이제까지 정치를 해온 방식이 뭐 과격이나 극단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합리적이고 온건파로 평가를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예. 대야 투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더 선봉에 서지 않을까 싶고 역할 분담을 네, 할 것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내 통합이라던가 조금 안정적인 전국 관리 이런 측면에 있어서 강점이 있어서 뭐 이를테면 국합, 배드캅 역할을 조금 양분하는 형태의 예. 뭐 권투 체제라는 표현도 누가 쓰더라고요. 권씨 2명이다 보니까 그런 형태의 비대위 구성이 지금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언급을 하면서 일부 지지층에서 좀 반발이 반발을 있죠. 격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 사과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국민의힘의 당론은 어쨌거나 탄핵 반대였잖아요. 근데 그 당론을 지키지 못하고 국정에 혼란이 초래된 것에 대한 사과인지 아니면 모든 걸 우리가 다 잘못했다는 형식의 사과인지 어떤 사과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뭐 쌍권총 비대위 이런 말도 하던데 지금 관리와 변화 둘 중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둘 다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에서 예. 어떤 당신과 민심을 잘 아우를 수 있는 룰 세팅까지 잘 해낼 수 있는 정무 감각까지 있어야 되는 비대위원장이 돼야겠죠. 근데 저희 야당이 바라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셔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차후에 있을 탄핵 심판에 있어서 정당성과 안정성을 조금 보장해주자. 그리고 일반 특검을 통해서 또 국민의힘이 원한다면 3자 추천 특검안까지 저희가 받아들여서 어쨌든 일반 특검으로 조금 진실 규명을 차분하게 좀 하자. 그래서 이 논란을 좀 차분하게 수습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예고한 대로 내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이 국회 표결에 들어가게 되면 전국이 한층 더 큰 혼돈에 빠질 거로 보이는데요. 오늘 상황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